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AT 자격시험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날짜는 9월 28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뭐 계속 그러겠지만 TAT, 뭐 FAT 가리지 않고 리뷰를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청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좀 뜸했죠? 예, 바로 TAT 2급부터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요. 이게 문제풀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이론적인 내용을 막 되게 깊이 있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면, 리뷰는, 오늘 시험 그냥 이랬지? 정도, 그냥 썰 푸는 정도 선에서 제가 더 안 나갈 거니까, 이거 뭐 대충 풀어주는 거 아니야? 뭐 너무 이렇게 뭐 성의 없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예, 그 영상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시험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전산세무에게 시험 보시는 분들이 AT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어떤 시험인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는 시험을 한번 이제 보신 분들 중에서 오늘 시험 그냥 뭐 이랬어, 맞다 이랬지,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풀이 치고선 너무 뭐 성의 없이 풀었다, 뭐 공짜라고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신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아직 영상 기술이 많이 없어서 자막을 못 띄우는데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자막도 올릴 거예요. 이거 절대 문제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입력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냥 말 그대로 리뷰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 나 이딴 거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조용히 이제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자, 국가공인 37회 TAT 2급 A형을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차근차근 이론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소 어떤 리뷰의 취지에 좀 부합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예 정답 해설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리뷰라고 하면 그냥 문제를 정말 풀어주는 형식으로 그냥 진행했는데, 역시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신 분 계셔갖고, 이게 확실하게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언저리만 훑어가는 리뷰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정답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충분한 여러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뭐 기존에 잘 들어주시는 분들도 감사한데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제 의지를, 제 어떤 의도를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37회 TAT 2급, 오늘 9월 28일입니다. 촬영 날짜 9월 28일이고 오늘 이제 출제된 문제인데요.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시간이 8시 2분이에요.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위에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바로 보면 1번 문제인데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한동안 조금 뜸하죠. 이게 뭐 매번 기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지 맘대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1번을 보시면 회사가 회계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예, 뭐 그렇죠. 회계정책 선택하는데 주요 질적 특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번이 이제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정보 이용자, 여기서 이제 회계 정보 이용자겠죠. 기업 실체, 여기 기업 실체란 말은 실체를 빼도 말이 되죠. 기업의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 있는 정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적 합성, 모계 피적, 신표, 중검, 뭐 신중검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얘는 목적 적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예 피적 신중검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정보 질적 특성 중에 우리가 상충관계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질적 특성이 접근 방법하고요, IFRS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전공자분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IFRS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질적 특성에 대해서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이제 기본서를 사보시면 뭐 3일이나 뭐 나눔이나 에듀윌이나 이렇게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참, 에듀윌은 안 나왔죠. TAT는 안 나왔어요 올해. 어쨌든 근데 책을 사서 보시면은 그 기본서에 이제 기출문제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풀어 쓴 책이 있고 또 IFRS로 풀어 쓴 책이 있고,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책 보면 IFRS로도 풀어져 있잖아요. 또 전공 서적이나 그쪽 공부하시고 이거 보시면 조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신 분들은 뭐 이게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수 있는데, 기출 문제 위주로 좀 푸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뭐 그렇고, 목적 적합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뢰성이 틀렸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좀 볼게요.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한다면 네,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그렇죠.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 있죠. 일단 이게 뭐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한쪽이 좀 소홀하게 되는 좀 본래의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신뢰성은 분명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제 목적 적합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예, 맞는 설명이죠. 4번 보시면 재무제표는 이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 예,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질적 특성의 가장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능성을 전제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목적 적합성이든 신뢰성이든 상충관계에 이르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해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효익이 비용보다 더 초과된다는 그런 전제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외에도 뭐 중요성도 있고 한데 1번 문제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1번부터 저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반갑죠. 네. 자, 다음은 단기 중 취득한 한공의 유가증권에 관련된 자료이다. 유가증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게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금증권 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 기출문제도 실제로 보면은 단기와 매도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의 비용이라고 물어봤으면 사실상 공정가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얘만 비교하시는 게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니? 얘만 비교하시는 게 맞죠. 5,000원 취득금액.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산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2,000주를 샀는데 7,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5,000원만큼 깎여서 주당 2,000주 곱하기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차피 평가손익 자체가 재무상태표로 가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만 원만큼이 평가 손실을 봤다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정답 해설에도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스타트가 또 좋네요. 쉽게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T 계정이 나오면은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한때 이제 전산액이 1, 2급이나 FAT 1, 2급 때는 T 계정을 또 오지게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나오죠. 왜냐면 급수가 높아질수록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면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T 계정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어보는 게 뭔지를 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충법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퇴직급여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월평균 급여 뭐 근속연수 퇴직금 추계액이라든지 사실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거예요. 이거 퇴직금 추계액이 1,800이니까 1,800만 원만큼을 12월 31일자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은 간단하게 가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12월 31일에 차기 2월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1,8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차 평균을 맞추면 끝나는 문제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2,450이 나오고요. 얘도 2,450이 나오는 순간 얘가 450. 답은 2번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분계도 뭐 그렇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450. 그냥 450이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450. 이렇게 해서 각각 차변 대변 450씩 입력을 하시면 또 입력이 아니라 분계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바로 4번 갈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잔액시산표. 수정전 잔액시산표라고 하면 이제 결산전 잔액시산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그렇죠. 자, 보니까 매출채권과 계약금, 선급금이 있는데 매출채권이라는 말이 나왔고 기준 발생 대손 없었다. 이러면 또 쉽죠. 1%의 대손을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이제 각각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한꺼번에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게임이 끝나죠. 왜냐하면 이제 잘 보시면은 요게 합쳐서 1000만 원이거든요. 그쵸? 1000만 원에 1%를 대손 추정할 것 같으면은 수정 전이니까 수정 후에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기중에 대손이 없었으니까 얼마를 보충하면 돼요? 4만 원을 보충하면 되죠. 결국에는 이거 분개해 보면은 차변의 대손 삼각비, 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만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원래는 이제 뭐 받으러 온 뭐 외석 매출금, 근데 이제 전체 1%라고 했으니까 4만원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합계 금액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밑에서 이제 1, 2, 3, 4번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면 되겠죠. 옳은 것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이제 맞는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옳은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1번을 보시면 수정 후 기말 매출 채권 총액이 1020만 원이다 돼 있는데, 여러분 매출 채권 총액이라고 하면은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1000만 원이 되어야 맞고요.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순액을 물어봤다면 이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금액만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만 원을 뺀 나머지 990만 원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계산타 대손상각비는 4만 원이다.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요. 2번이 정답이고요. 수정 후 잔액시산표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16만 원이 아니고요. 10만 원이 돼야죠. 보충법을 6만 원이었는데 4만 원 더해서 10만 원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쉽네요. 그 다음에 순장부 금액, 그쵸? 총액은 1000만 원이고 순장부 금액은 10만 원을 뺀 얼마가 돼요? 99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1%는 대손이 발생해서 못 받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밑에 나와 있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순조롭습니다. 4번까지 이론 괜찮네요. 이번 회차는.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의 재무팀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재고자산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을 좀 장난을 쳤는데, 컴퓨터 판매에 이제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사용하는 이 초점이에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아니고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비품이라고 해야죠, 이건. 그 다음, 재고자산의 판매 비용이 상승을 한다. 판매 비용이 상승하면 평가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순실현 가능액을 구할 때요. 추정, 아이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금액이라는 얘기는 이제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발생되는 추정 판매 비용을 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가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그쵸? 그거만큼 이제 발생되는 시가 자체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평가 손실이 반대로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인데, 그죠? 답을 보니까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은 맞게 하고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재고선 판매 비용이 증가하면 평가 손실이 증가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빼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시가가 되는 거죠. 이거랑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하기 전 금액과 요 금액, 평가한 금액, 요걸 비교하기 때문에 평가 손실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 손실, 우리가 정상 감모 손실이 있고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었죠.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포함,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매출원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4번이 정답인데, 선적진도 조건이라고 하면 물건을 실는 순간, 배에 실는 순간 이거는 네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는 거죠. 매입한이면은 이제 내 거야가 되는 거죠. 운송 중인 재고는 기말 재고 자산을 포함해야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맞고요. 요 재고자산 판매 비용이 상승하면요, 평가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비례적으로 보셔도 돼요.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부담해야 되는 손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평가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하는 내용이나 뭐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어요. 혹시 고수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교수님도 좋습니다.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일단 이대로 내보낼 예정인데 혹시나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말주변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실수한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항공의 보험료 관련 자료이다. 결산 수정 붕괴를 누락을 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누락한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에 문제가 있고요. 누락한 거를 수정 반영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누락한 결과가 미치는 영향. 좀 쉽게 낸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낸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빠뜨렸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치냐 해서 월할 계산. 보통 이게 손익의 이연을 많이 출제를 하죠. 맞아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8월 1일자에 보면요. 화재보험료 72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부 선급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뭐 선급비용 72만 원, 대변의 현금 72만 원, 뭐 이랬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했고 올해 비용이 아니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런데 결산 시 보험료에 대해 수정 붕괴를 안 했대요. 그러면 8월 1일 날로 보면은 이제 8, 9, 10, 11, 12, 5개월치는 올해 거, 나머지 7개월치는 내년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5개월치 올해 거에 대한 보험료 분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험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냐면 전체 72만 원 곱하기 12분의 5가 될 거예요. 그죠? 올해 거니까. 요걸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0만 원이 올해 비용이 돼요. 그러면 원래 분계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잠깐만 이걸 빌릴게요. 차변에 보험료 30 그리고 선급 비용 그만큼 30만 원 빠지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누락을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급 비용이 사실상은 42만 원만 계상이 되어야 돼요. 선급 비용은 저걸 하게 되면 그죠? 왜냐하면 72만 원에 30만 원 빠져야 되니까. 그럼 선급 비용은 과대계상돼요. 그리고 보험료는 과소계상되고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보험료를 분계를 30만 원만큼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42만 원 과소가 아니고요. 30만 원 과소예요. 1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30만 원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죠. 업무용 건물이었기 때문에 판관비가 30만 원만큼 이제 빠진 거니까 비용이 그만큼 빠졌다면 이익이 그만큼 과대계상됐다 그랬죠. 2번이 맞는 내용이고 3번도 볼게요. 유동부채는 관련이 없어요. 이 문제랑은 그죠? 선급 비용 자체가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또 보험료도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3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4번 유동자산 42만 원이 과대계상되는 게 아니라 42만 원 30만 원이죠. 왜냐하면 72만 원만큼 선급 비용이었던 게 42만 원만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만큼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결국엔 30만 원만큼이 대변에 가야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42만 원이 되어야 하고 그 때문에 30만 원만큼이 과대계상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부보조금, 이제 옛날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정부보조금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산세무회계시험에서는 국고보조금이란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AT 자격시험은 다 통일시켰어요. 정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5월 1일 날 정부보조금을 받았고요. 보통예금에 넣었다는 얘기죠. 7월 1일 날 기계장치를 100만 원만큼을 샀고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이제 요거가 갈아타지죠. 보통예금 지급으로 정액법을 사용함 잔존가치 없음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체 사이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5월 1일부터 한번 볼게요. 5월 1일 날짜의 분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부보조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일단 가지고 정부보조금 2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부보조금 글씨가 이쁘지 못한 점은 양해 바랄게요. 제가 이게 자꾸 타블릿에다 쓰다 보니까 좀 미끄러져서 그래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나와 있는 정부보조금은
그렇죠. 보통 예금의 차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건 없고요. 만약에 이거 보통 예금 딱 20만 원만 통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를 놓고 보면은 얘가 20만 원이라서 이게 정부 보조금이 그것만큼 네 돈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0이다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부분재무 상태표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7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이제 사겠죠. 뭐 부가세 효과 같은 거 없는 걸로 하고 그냥 해보면요, 기계장치를 사요. 기계장치를 100만 원짜리를 사요. 그리고 뭐 통장에 돈이 뭐 20만 원만큼 더 있을 수 있어요. 예, 2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통장에서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통장에서 지급되는 100만 원이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은 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내 돈 80만 원이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통 예금은 정부 보조금 계정 과목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받은 20만 원하고 이거 내 거 80만 원이 같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사는데 정부 보조 20만 원 들어가고 내 돈 80만 원 들어갔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예금 100만 원의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좀 알고 가시면 조금 쉬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날라가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20만 원도 날려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 예금 20만 원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 보조금이 20만 원만큼이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부 보조금이 보통 예금의 차감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부 보조금이 생기는데 이건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받았다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차감으로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럼 재무상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기계를 샀어. 이거는 100만 원이야. 그리고 아직 감가상각은 안 했어.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산 게 20만 원이라서 이거는 지금 80만 원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이 돈하고요, 여기 있는 거하고 딱 샀을 때는 딱 맞아야 돼요. 이게 80만 원 주고 샀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감가상각을 할 때 잘 보시면 우선 감가상각을 해요. 예, 감가상각을 할 때 이게 7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내용일수 5년이면 원래 20만 원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10만 원은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죠? 왜 10만 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제가 별도로 더 장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원래 얼마예요? 10만 원만큼 상각이 되는 게 원래 맞죠.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보세요. 자, 기계장치가 이건 또 정율법도 안 내요. 정율법밖에 낼 수가 없어요. 복잡해지니까. 뭐 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어려운 시험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이제 10만 원만큼 누계액은 일단 가요.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보조받은 것도 같이 상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얘도 내용일수에 걸쳐서, 만약에 얘가 지금 내용일수에 걸쳐서 5년 상각을 했고 거기에 다시 이제 곱하기 12분의 6이었다면 얘도 이제 5년 상각에 똑같이 곱하기 12분의 6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4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2분의 1이니까 2만 원만큼은 정보보조금 상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만큼은 이제 80만 원만큼 이 내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8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지 100만 원치를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보보조금 상각을 합니다. 원래 대변이 생겼으니까 차변은 없애줘요. 그래서 정보보조금을 다시 우리가 이제 4만 원에서 반이니까 2만 원, 2만 원만큼 이제 상각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기계장치의 차감이겠죠. 그리고 2만 원만큼을요, 대변의 감가상각비를 또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것만큼 비용을 덜 받아서 8만 원만큼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 원이 들어오고 정보보조금 2만 원이 빠진 금액이니까 18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빼면 72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딱 8만 원만큼 감가상각한 거고
감가상각 80만 원에서 8만 원 빠진 72만 원만 딱 남잖아요. 요렇게 나와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보시면 분계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요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빠른 분들은, 제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캡처를 한번 보시고요. 아, 캡처가 아니라 일시정지. 답은 4번이 되는데 왜 4번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5월 1일 정보보조금 수령은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쵸?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부분재무상태표에 0이었어요. 보통예금 20만원, 정보보조금 20만원 빼고 난 나머지가 진짜 내 돈이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7월 1일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80만원이다. 7월 1일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정부보조금을 뺀 나머지니까 20만원 뺀 나머지 진짜 내 거는 80만원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12월 30일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그쵸? 80만원에서 8만원만큼 상각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2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이었는데 제가 수정을 했죠. 8만원으로 2만원을 빼야 돼요. 다 받으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번이에요. 이제 7번까지가 회계 문제고요. 8번부터 부가세랑 소득세 문제가 나오는데, 8번을 보시면은 부가세법에 따라서 일단 과세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뭐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한 결과로 잘못된 것으로 있어요. 뭐 보죠. 우선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뭐 외상 매출금, 부가세 포함 세금에서 발급했대요.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 16만 5천 원을 결제했대요. 이건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담당자 저녁 식사는 불공이니까. 또 법인카드면 불공이 아니라 카드 불공이란 말이 원래 없죠. 예,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예 아니라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일반 전표 입력만 하죠. 부가세 쪽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팀 직원들이 회식을 했다. 이거는 이제 부가세 10,000원이 빠져야 되겠죠. 좋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네, 좋아요. 자, 일단은 매출 채권은 93만 5천 원 증가한다. 예, 맞죠. 부가세 포함 금액 전부 다 받을 돈이니까. 매출액은 1.1로 나누시면 85만 원 맞아요. 예, 맞아요. 부채로 계상될 금액의 합계가 27만 5천 원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부채라는 게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하고 미지급금 모두 포함을 해야 돼. 이건 뭐 이게 순간 세법보다는 이제 회계 쪽에 더 가까운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85만 원이면 여기서 8만 5천 원이 일단은 뭐가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는 16만 5천 원이 결국에는 미지급금이 돼요. 그쵸? 그럼 이거 둘 다 보면은 이게, 그죠? 아, 참. 16만 5천 원. 그리고 또 있죠. 예, 여기에 11만 원만큼이 또 뭐가 있냐면 또 미지급금이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까지만 27만, 뭐 금액도 틀리네. 예, 그죠? 8만 5천 원, 16만 5천 원. 왜냐하면 이게 다 결제했다는 카드로 결제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 합계가 36만 원이 나오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고,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 합계는 26만 5천 원이다. 진짜 이건 뭐 부가세 문제가 아니라 회계네요. 아, 그쵸. 얘가 저녁 식사, 뭐 저녁 식사, 아니 뭐 회식. 그럼 이거 접대비 비용이죠. 얘는 복리후생비 비용이죠. 그러면 이거 뭐 부가세 뗀 금액으로 합치면은 15만 원 비용 접대비는, 그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0만 원, 그죠? 아, 접대비가 15만 원이 아니라 15,000원 불공도 포함해야죠. 예, 26만 5천 원입니다. 미쳤나봐요 제가. 왜 그랬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이기 확정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죠. 자료이다. 이번에 과세표준을 물어봤어요. 문제 물어보는 게 보통 셋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 과세표준이 얼마냐, 아니면 뭐 매출세액이 얼마냐, 매입세액이 얼마냐, 뭐 아니면 하나 더 있죠. 아, 매출세액은 잘 안 물어본다. 과세표준 얼마냐, 그다음에 뭐 공제받을 수 있는 또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얼마냐, 그리고 차감 납부세액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과세표준을 물어봤어요. 뭐 다 좋아요. 여기 괄호 사항은 뭐 크게 문제 푸는데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외상 판매고 수출 300만 원 포함인데 만약에 세액을 물어봤다면 700만 원하고 300만 원 쪼개서 계산을 해야 돼요. 70만 원만 부가세를 계산하는 게 맞는데 과세 표준만 물어봤으니까
이거 전부 다 포함시켜야 돼요. 일단 더하기. 그리고 비용업용 소형승용차의 매각, 이게 여러분들 낱개라고 내는 건데 비용업용 승용차는 왠지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용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했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다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매각액은 면세니까 아예 제외시켜야 되고요. 재화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수령액인데 얘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 이론을 공부하실 때 과세표준 단원에서 배우는 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포함하지 않는, 공제하지 않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시는데 얘는 포함하지 않는이에요. 포함하지 않는이란 뜻은 뒤집어 말하면 저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납두시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빼주는 거고요. 포함하지 않는은 이미 저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별도로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껴놔야 돼요. 두 가지를 더하는 게 답이에요. 뭐 이건 평이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형태랑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인데요. 세법 문제나 뭐 회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금기어? 뭐 이런 거는 뭐 틀렸어? 하는 거 있어요. 항상 반드시 모든 뭐 언제나 어떠한 경우에도 뭐 이런 게 약간 절대적인 느낌이 나는 것들 있죠. 항상 뭔가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세법은 특히나 원칙과 예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하나 뭐 예외가 뭐 10몇 가지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러다 보니까 1번이 틀렸어요. 모두라는 말은 사실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는 뭐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모두 전자세금에서 발급 의무 맞습니다. 근데 개인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3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죠. 이제 올해 좀 더 명확해진 게 직전 연도 사업장별 옛날에 이제 과세만 있었는데 과세 면세 모두 합쳐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 면세 합쳐서 모두 3억 원. 이것도 뭐 이제 뭐 7월 1일 이후 해서 뭐 이렇게 6개월 1년치를 따지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 대상자 판정이 어쨌든 3억 원이라는 과세 면세 공급가액 전체 총 토탈에서 3억 원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모두라는 말이 틀렸어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실제 시험 보시는 오늘 이제 시험 보신 분들도 모두라는 말, 그러니까 뭔가 아사미사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실무는 좀 하시는데 이론은 먼저 약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좀 뭔가 하나 걸리는데 시험 볼 때 약간 걸리는 느낌 들면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사실 우리가 뭐 조문을 빡세게 다 외울 수가 없죠. 그죠? 공부하는 시간은 항상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오늘 시험 보실 때 조금 이제 다 걸렸을 거예요. 이런 거는 쉽죠. 그렇게 보면 1번이 틀렸고요. 잘못된 이런 건 좀 잘 봐야 돼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괜히 막 읽으면 안 돼요.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재화를 직접 수출, 직수출의 경우에는 그쵸, 특별한 뭐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도 없죠. 뭐 그냥 직수출은 우리가 16번 수출이잖아요. 과세 유형 볼 때 면제 맞습니다. 그다음 간이가세자는 어떠한 경우에 세금에서 발급이 안 돼요. 면세사업자도 안 되죠. 쉽네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1번 넘어갈게요. 자, 11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전체적인 물음인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법인사업자는 일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아요. 2번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는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 맞죠. 이미 신고한 거니까 뺍니다.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예, 이걸 이제 소액부 징수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4번 개인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청할 수 없나요? 다 할 수 있죠. 예, 개인 법인 상관없이 간이가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일반 과세, 개인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소득세 문제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자랑 배당을 모두 합친 것을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 아주 뭐 단골 출제 내용이죠. 맞습니다. 25%. 2번 과세소득의 범위를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예,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과세 2배사 근연기 뭐 할 때 항상 이제 금융소득 쪽에서 배우는 내용이 저 유형별 포괄주의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된다. 그쵸. 정확하게는 뭐 이 정기예금 이자를 포함한 저 배당소득까지 합쳐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이 정답인데 뭐 밑에도 설명 나와 있긴 한데 이 배당이죠. 이건 이자소득이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이라면 이건 말 그대로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득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예요. 상당히 쉽게 났어요. 4번이 정답이죠. 자, 13번 갈게요. 자, 13번 문제는 제가 TAT 1급에서 좀 몇 번 봤던 문제 형태인데 주택입주, 지체상금 뭐 이런 거 보니까 기타 소득에 대한 문제예요. 보니까 기타 소득금액을 물어봤어요. 일단 실제 소요경비 활용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경비가 인정 안 되는 건 다 0이고 경비가 인정되는 건 이제 올해부터 60%, 뭐 80%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일단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대표적인 80% 필요경비라서 80%를 곱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러니까 20%만 소득금액이 되겠죠. 80% 필요경비가 되니까 필요경비라 좀 쓸까요? 예. 그 다음에 상훈법에 따른 상금은 없어요. 그 필요경비가 아예 없어요. 참, 없다는 게 아니라 상훈법이란 법에 의한 상금이니까 이건 비과세입니다. 아예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참, 없다는 얘기를 참 그렇게 하네요. 예, 좀 정신이 없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훈법에 따른 상금은요, 일단 일반적인 어떤 우리 뭐 대회에 나가는 이런 상금은 필요경비가 없이 이제 그게 과세가 되는데, 상훈법에 따른 상금은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료는 뭐 대표적인 60% 필요경비 올해부터 이제 60%죠. 예. 자, 요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했다. 요것도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겠다. 두 가지 382 24 86 48 요걸 뺀 나머지가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여기 20%만 계산하면 요거는 60만 원. 6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소득금액만 빨리 계산하면요. 요거는 40%니까 320만 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38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300만 원이 초과됐어요. 지금 380만 원이죠.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된 기타소득 금액은 38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요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상금하고 아까 부상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건 말씀 정확하게 드릴게요.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80% 하고 실제 소요 경비 중에 둘 중 큰 금액이 맞아요. 예, 일단 제가 아까 없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제가 일단 그렇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주택 입주 지체상금 이거 이제 우리 요거 문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서학 골동품의 양도예요. 양도 이건 모두 다 셋 다 80% 실제 필요경비 둘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만약에 아까 우리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요렇게 박물관에 양도하는 거랑 이걸 갖고 많이 이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상훈법에 따른 상금 이게 나하고 라는 일단 뭐랄까 공익적인 어떤 취지 요거에 부합한다고 보셔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중에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아까 얘기했죠. 나머지 일반적인 상금 부상 그리고 일반적인 양도 여기서 일반적인 골동품 양도는 서화는 그림 옛날 그림이고 골동품은 옛날 물품이죠. 이거를 어떤 사적인 경매나 이런 걸로 이제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80% 필요경비와 실제 소요된 둘 중 큰 금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혹시나 좀 혼란이 생길까봐 저도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바로잡고 할게요. 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연금소득이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뭐 연금소득 나오는 건 뻔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관련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예, 일종의 뭐 약정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급받은 날이 현금주의고요. 약정주의는 지급받기로 한 날에 받는 거죠. 그다음에 사적연금을 수입한 시기는 수령한 날, 현금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을 수령한 날. 네, 좋습니다. 1번. 자, 2번.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사실 공적연금이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뭐 1, 2번은 연금이 하도 나오는 거 나오다 보니까 예, 는 것 같아요. 예, 2번도 맞습니다. 사실 1, 2번은 잘 안 다루는 부분인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알고 가세요. 맞습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나오긴 나왔네요. 네, 맞아요. 자, 다음에 3번. 연금소득공제가 900만 원까지가 한도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900만 원 공제한다 또는 없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도 맞는 금액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까지는 맞는데요. 사실 1, 2, 3번이 헷갈렸어도 이게 선택적 분리과세죠. 기타 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금액 기준으로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사적연금 연간 사적연금 총 합계액이 총수익금액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라죠. 그걸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좀 잘 안 보는 거. 특히 3번은 뭐 많이 나오는데 1, 2번 같은 경우는 그죠? 잘 안 나오는 부분 공적연금에 대해서 좀 많이 냈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갈게요. 자, 15번이에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한번 해봐라. 개인사업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 보통 이제 법인세 공부를 하다 보면 사업소득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에 관련 사업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TAT급에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주로 근로소득이 위주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신데 좀 폭넓게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출발하는 건 똑같습니다. 법인세랑. 근데 예금의 이자 수입은 이자 소득에서 과세라는 부분이라서 사업소득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다루지 않고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놔두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포함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라고 하지 말고 빼는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예,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합니다. 총수익 금액 불산입. 이제 이 법인세법을 나중에 혹시 배우시게 되거나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근데 법인세법은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입금 불산입이란 말을 표현한 거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일단 너무 멀리 갔죠.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납두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세 비용도 빼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TAT 1급 정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TAT 2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인세나 소득세, 뭐 세무조정 이런 걸 안 배우는 단계니까 TAT급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소득세 비용 뺍니다. 이건 빼고 김한공 씨의 배우자 격리부서에 근무한 실제 근무하잖아요. 급여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수익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맞고 비용에서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밑에 뭐 설명 나와있지만 마이너스 200을 빼고 플러스 비용을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1억 300 맞습니다. 2번 1억 3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15번은 제가 봤을 때는 TAT 2급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범위가 오버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함께 리뷰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회계는 괜찮았어요. 회계 난이도는 괜찮았고 세무 중에서 일단 15번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14번은 뭐 이것 때문에 확실히 쉬웠고요. 그 다음에 13번 요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금과 부상 80%둘 중 큰 금액 실제
경비랑 주택 입주 지체 상금도 뭐 종종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체감하시기에는 금융소득 이건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건 아예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이 구분만 잘할 줄 알면 되거든요. 이건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번 이건 뭐 괜찮죠. 뭐 이건 뭐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너무 쉬웠죠. 보니까 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 두세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를 껴놓은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9번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와 라를 제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제 조금 이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 9번 뭐 적당한 난이도 괜찮았던 문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의 경우에는 뭐 이게 사실 풀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회계냐 세법이냐 회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죠. 분계나 개정 과목 쪽의 측면을 접근을 했으면 좀 생소했던 형태의 문제는 맞아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 낸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생소했지만 참신했고 괜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8번 괜찮습니다. 7번은 정보보조금을 꾸준히 공부를 해보셨다면 보통 이제 TAT 2급 수험서에는 다 정보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분계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시험 준비를 하실 때도 정보보조금이 TAT 2급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 두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뭐 6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쉬웠어요. 그 다음에 뭐 5번도 쉬웠죠. 리뷰기 때문에 한 번씩 다시 보는 거예요. 4번도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접근하는 방식의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조금 이제 변형을 한 그런 문제인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선급금이 관건이었죠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뭐 3번도 아주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FAG 1급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뭐 2번 쉬워요. 1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론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도 풀어볼 건데 실무는 또 난이도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실무 리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